이게 받아들여지면 3, 4, 5등급 어르신들도 요양원에 입소하실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 병들로 인해 6개월 이상 혼자 생활하기 어려우시다면 65세 미만이라도 신청이 가능하세요. 오늘은 보호자님들께서 요양원 입소를 알아보실 때 가장 첫 번째로 부딪히시는 관문이죠. 바로 요양원 입소 자격에 대해 자세하고 쉽게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우리 부모님 요양원에 모셔야 할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뭘 해야 하죠? 라고 가장 많이 물으시는데요. 그 첫 번째 단추가 오늘 말씀드릴 자격 문제입니다. 시설을 둘러보시는 것보다 이 자격을 먼저 준비하셔야 돼요. 요양원에 입소하시려면 쉽게 말해 입장권이 필요해요. 이 입장권의 공식적인 이름이 노인장기요양 등급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 등급이 있어야만 나라에서 지원을 받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양원에 입소하실 수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랑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헷갈려 하시는데요. 이건 완전히 다른 제도예요. 우리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병원에서 치료받기 위해 쓰는 건 건강보험이고요. 오늘 말씀드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어르신이 나이가 많이 드시거나 편찮으셔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우실 때 식사나 세수, 이동 같은 돌봄을 받기 위해 쓰는 별도의 보험이에요. 요양원은 바로 이 돌봄을 제공하는 곳이죠. 왜 이렇게 나뉘냐면요. 두 보험의 목적이 달라서예요. 건강보험은 질병의 치료와 회복에 집중해요. 수술을 하거나 약을 처방받는 거죠.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생활에 집중해요. 치료가 끝났지만 여전히 혼자 식사하시기 어렵고 화장실 가기 힘든 분들의 일상을 돕는 거죠. 그래서 돌봄의 사회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회보험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쉬워요. 노인장기요양 등급, 즉 입장권은 어떤 분들이 받을 수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에요. 나이가 만 65세가 넘으셨고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시기가 어려운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된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어요. 일상생활이 어렵다는 건 예를 들어 혼자 식사하시기 어렵거나 화장실 이용이 어렵거나 씻기 어렵거나 옷 입기 어려운 경우, 방 밖으로 혼자 이동하기 어려운 경우들을 말해요. 이런 일상생활 동작을 ADL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두 번째는 만 65세가 아직 안 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조건이 조금 까다로운데요. 나이와 상관없이 노인성 질병을 앓고 계셔야 돼요. 노인성 질병이라는 건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대표적으로 치매, 파킨슨병, 뇌졸중, 후유증 같은 뇌신경 질환들이에요. 이 병들로 인해 6개월 이상 혼자 생활하기 어려우시다면 65세 미만이라도 신청이 가능하세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혼란스러워 하시는데요. 만약 65세 미만인데 암 수술을 하셔서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사고로 척추를 다치시거나 뼈가 부러져서 눕게 되신 경우는 안타깝게도 이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건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척추나 뼈가 다치신 경우는 병원이나 재활병원에서 건강보험에 적용을 받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 60대 초반인데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오신 분은 장기요양 등급 대상은 아니지만 50대인데 파킨슨병 진단을 받고 손떨림이나 보행장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은 요양 등급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치료와 돌봄의 차이 이제 조금 명확하게 이해되셨죠? 그럼 이 요양 등급은 어떻게 신청할까요?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하시면 돼요. 요즘은 각 지역마다 장기요양센터라고 해서 공단지사 안에 전담 창구가 마련되어 있어요. 보호자님이 직접 방문하시거나 인터넷 픽스로도 신청이 가능해요. 신청하실 때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라는 서류를 내시는데요. 이때 꼭 필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의사소견서예요. 특히 만 65세 미만인 분들은 이 의사소견서가 필수예요. 어르신이 평소 다니시던 병원에 가셔서 장기요양 등급 신청용이라고 말씀하시면 의사선생님이 어르신의 현재 상태와 질병에 대해 자세히 적어주실 거예요. 제가 여기서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의사소견서는 어르신 상태를 잘 아는 평소에 꾸준히 다니시던 병원에 주치의 선생님께 받으시는 게 가장 좋아요. 단순히 파킨슨병이라는 진단명만 적는 게 아니라 이 병으로 인해 일상생활 중 어떤 부분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는 게 등급 판정에 큰 도움이 되거든요. 자, 이렇게 신청서와 의사소견서가 접수되면 공단에서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같은 전문 인력이 어르신이 계신 집이나 병원으로 직접 방문 조사를
나와요. 이게 아주 중요한 과정이에요. 어르신이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필요하신지, 어떤 것들을 혼자 못하시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과정이죠. 방문조사를 나오면 표준화된 설문지를 가지고 와요. 혼자 일어나실 수 있으세요? 혼자 세수하실 수 있으세요? 오늘 날짜가 며칠인지 아세요? 같은 신체 기능과 인지 기능을 평가하는 수십 개의 항목을 확인해요. 치매가 의심되는 분들께는 간단한 인지 기능 검사도 현장에서 바로 진행하고요. 보호자님께는 평소 어르신을 돌보면서 어떤 점이 가장 힘드신지, 문제 행동은 없으신지 아주 상세하게 질문할 거예요. 이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공단에서는 등급판정위원회라는 곳에서 최종 심사를 해요. 현장에 나온 직원이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서 객관적인 자료를 보고 어르신의 등급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오는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 등급까지 다양하게 나뉘어요. 1등급에 가까울수록 도움이 많이 필요한 전적으로 누워 계시는 와상 상태에 가까운 어르신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1등급은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분, 쉽게 말해 식사, 화장실, 이동 등 모든 것을 스스로 하실 수 없는 완전 와상 상태인 분들이에요. 2등급은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분으로 휠체어를 타시거나 옆에서 붙잡아드리면 겨우 거동하시는 준와상 상태인 분들이 많으세요. 이제 등급을 받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상담사님, 그럼 몇 등급부터 요양원에 갈 수 있나요? 이게 또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에요. 원래 제도는 이래요. 1등급과 2등급 어르신들은 시설 등급이라고 불러요. 말 그대로 요양원 같은 시설에 바로 입소하실 수 있는 자격이 나오는 거예요. 반면에 3등급, 4등급, 그리고 치매가 있으신 5등급 어르신들은 재가 등급이라고 불러요. 재가는 집에 머무르면서 서비스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3등급은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 4등급은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이분들은 1등급, 2등급보다는 신체 기능이 남아있다고 보는 거예요. 5등급은 신체적으로 건강하실 수 있지만 치매가 있으신 분들이고요. 그래서 이 3등급, 4등급, 5등급은 주간보호센터, 어르신 유치원이라고 하죠. 거길 다니시거나 댁으로 요양보호사님이 오시는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게 원칙이에요. 집에 머무르시면서 최대한 기능을 유지하시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실전 팁을 하나 드릴게요. 보호자님들이 가장 많이 좌절하시는 부분이 3등급을 받았는데 집에서는 도저히 돌볼 수가 없어요. 요양원 못 가나요? 하시는 거거든요. 원칙은 재가 등급이지만 예외가 있어요. 3등급이나 4등급, 5등급을 받으셨더라도 보호자가 직장생활이나 건강 문제로 도저히 어르신을 돌볼 형편이 안 되거나 어르신이 치매 증상이나 폭력성 같은 문제 행동이 심해서 집에서 돌봄이 어려운 경우가 있죠. 이럴 때는 급여 종류 변경 신청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해 저는 재가 서비스 대신 시설 서비스를 이용하게 해주세요 라고 공단에 다시 요청하시는 거예요. 이게 받아들여지면 3, 4, 5등급 어르신들도 요양원에 입소하실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그냥 포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이 신청을 할 때는 물론 이러이러한 이유로 집에서 모실 수 없습니다 하는 증빙자료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 보호자님이 직장에 다니신다면 재직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고요. 보호자님 본인도 편찮으시다면 진단서가 필요하실 수 있어요. 또 어르신의 치매 증상이 심각하다면 그 행동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자료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나 더 방문조사를 받을 때 팁을 드릴게요. 방문조사는 우리 부모님께 가장 알맞은 도움을 드리기 위해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지 솔직하게 보여주는 자리예요. 기저귀 교환을 하루에 몇 번이나 하시는지, 식사하실 때 얼마나 흘리셔서 옆에서 계속 닦아드려야 하는지, 밤에 잠을 못 주무시고 몇 번이나 일어나셔서 소리를 지르시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야 해요. 그냥 직원분이 알아서 잘 판단해 주시겠지 하고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꼭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평소 모습을 과장하실 필요는 없지만 축소해서 말씀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정작
정작 필요할 때 제대로 된 등급을 받지 못해서 보호자님이 더 힘들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되거든요. 이때 가장 좋은 신호는 평소에 부모님 상태를 간단하게라도 적어둔 돌봄 일지가 있다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난 한 달간 밤에 깨신 횟수 20번, 식사 거부하신 날 5일, 혼자 외출 시도하다가 발견한 횟수 3번처럼요. 이렇게 객관적인 기록은 어르신의 상태를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자료가 되거든요. 참고로 이 등급을 신청하시는 과정 자체를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부모님을 요양원에 보낸다는 죄책감을 느끼시는 거죠. 하지만 요양원을 알아본다고 해서 가족을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방치는 더더욱 아니고요. 오히려 혼자 모든 짐을 지고 끙끙대다가 결국 모두가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반대로 제대로 된 요양시설을 알아보는 것은 국가의 도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더 현명하고 전문적인 돌봄을 시작하겠다는 보호자님의 현명한 책임감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첫 단추인 이 자격을 얻는 것부터가 어르신과 보호자 모두가 조금 더 나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작점이라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요양원 입소 자격인 노인 장기 요양 등급에 대해 알아봤는데 좀 정리가 되셨나요? 이 등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나 이런 경우엔 우리 부모님도 해당될까 싶으신 경우가 있다면 언제든지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꼼꼼히 읽어보고 답변 드릴게요. 만약 부모님 등급 신청부터 요양원 입소까지 이 전 과정에 대해 1대1로 자세한 상담과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영상 아래 댓글에 연락처로 전화 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보호자님의 상황에 맞춰서 차근차근 도와드릴게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